그다음에 오늘 말씀드릴 것은 문해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독서 모임을 해나가는 중간에 우리는 느낄 수 없지만 문해력이 향상될 거라고 제가 믿어 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과정은 크게 두 가지 등분으로 진행될 겁니다. 하나는 문해력이 뭔지 체험을 한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뒤에 있는 PPT를 통해서 쭉 문해력이 뭔지,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독서나 책 읽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맨 처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4년 전에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헌법 개정을, 대통령은 헌법 개정권이 있습니다. 헌법 개정을 추구하면서 만들었던 이 헌법을 제가 제안하는 이유에 대한 글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좌절됐고요. 그때 당시 의회에서 받아주지 않아가지고 완전히 박살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가져온 이유는 이게 어떤 헌법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 누구나 다 읽고 이해해야 되는 수준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글을 만들 때 우리나라에서 글을 제일 잘 쓰는 법학자, 글을 제일 잘 쓰는 판사, 변호사, 검사, 그리고 국문학자, 인문학자 수십 명이 따라오고 있어요. 이 글을 다듬으면 돼요. 그래서 이 글의 대상, 그러니까 수준은 중학교 2학년 정도로 맞췄답니다. 그 중학교 2학년의 기준은 우리가 언론사에서 나오고 있는 그 기사 있죠. 그것도 사실은 중2를 맞춘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에 대한 수준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읽어보면서 점검해 봅시다. 우리가 이 쓴 글들을 어느 정도까지 이해할 수 있는지 또는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그래서 한 단락씩 돌아가면서 낭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좀 유의할 점은 볼펜이나 연필을 드시고 내가 봤을 때 모르는 개념이나 단어는 본인 혼자만 아실 테니까 밑줄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미경생부터 한 단락씩 읽어봅니다. 제안 이유. 헌법은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헌법은 국민의 삶을 구현하고 있다. 이에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와 국민의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 들어보셨죠? 문해력. 혹시 최근에 EBS에서 한 문해력 김구라 나오는 TV 프로그램 보셨나요? 아직 안 보셨어요? 유튜브에 나중에 궁금하시면 한번 쳐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해력 문제를 EBS에서는 한 2년마다 한 번씩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계속 경고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엄훈이라고 하는 교수가 문해력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주교대 교수로 재직 중이고 청주교대 안에는 아마 문해력 센터 연구소가 아마 있고 그게 아마 센터장인가 연구소장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엄훈 교수 치면 뉴스도 나오고 인터뷰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하니까 문해력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문해력에 대해서 관심을 대한민국은 좀 가지지 않고 있는 편입니다. 현재까지. 왜냐하면 우리 세종대왕님이 이 글자를 너무 잘 만들어 주셔가지고 제가 필리핀에서 화상영어 회사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많을 때는 40명 정도 됐는데 좀 똘똘한 친구들은 유튜브 URL 주소를 주고 한국어 읽는 걸 배우라고 보면 4시간 만에 깨우칩니다. 쓰지는 못해도 읽을 수 있어요. 4시간 만에. 깜짝 놀랍니다. 내 이름을 읽어요. 김한주라고. 발음을 해서. 그걸 내가 가르친 것도 아니야. 그냥 유튜브 보고 지보고 배우라고. 조금 오래 걸리는 친구 이틀 걸립니다. 차이가 좀 나게. 근데 보통 하루 만에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뭘 해놨냐면 초등학생들이 그 화상영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친구가 한국말을 할 줄 몰라요. 근데 영어로 뭐 예를 들어서 수업에 집중해 주세요. 이렇게 돼 있으면 한국어로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그럼 자기들이 그 매뉴얼을 보고 그 말을 해요. 그냥 이렇게 앵무새처럼. 그 다음에 뭐 카메라를 밑으로 내리지 마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지금은 뭐 구글을 검색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 나중에 하다 보면 그걸 진짜 한국말을 어느 정도 하게 되더라고. 이걸 계속 반복시키다 보니까.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문해력을 측정하기가 좀 힘든 언어예요. 표음어라서. 그래서 표의어는, 한자어는 그냥 글을 보는 순간 모르면 읽을 수가 없는 장면이잖아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근데 우리는 소리내서 읽는 것까지는 외국 친구들도 4시간 만에 읽을 수 있으니까 우리도 누구나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진짜 읽으면서 이해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잘 모르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대한민국은 제가 알기로는 1990년대 또는 80년대 이후로서 전 국민의 문해력 테스트를 한 적이 없어요.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이렇게 옛날에 놀린 적이 있을 거예요. 미국에는 문명도 많다며. 30%가 글을 모른다면서. 미국 애들도 읽을 수는 있어요. 그거 파닉스를 교육받았든 안 받았든 간에 읽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를 그냥 단어 하나하나를 모른다기보다는 문해력 측정을 해서 30%가 나온 거예요. 문해력 측정을 해서. 근데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문해력 측정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잘 몰라요. 그리고 초중고등학교에서도 문해력을 샘플링해서 측정만 하지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걸 대신하는 건 국어시험이 대신하고 있어요. 국어 성적은 시험 칠 때마다 중간 기말로 계속 나오고 수능 칠 때까지 계속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이 친구가 모국어를 어느 정도까지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인가에 대한 기준, 그 다음에 평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책, 뭐 이런 것들은 아주 형편없이 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거를 눈치채고 초등의 3천 이런 책이 튀어나왔고, 그 다음에 어휘를 향상시켜준다는 프랜차이즈 회사가 지금 튀어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뭐 어문 교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제가 어문 교수를 동참하는 건 초기 문해력, 즉 어린 아이들이 뭐 만 7세 혹은 6세부터 만 9세 2년 사이에 그러니까 한 1, 2년 사이에 이 모국어를 조져줘야 되는 거지. 빨리 깨우치게 해줘야 되는 거죠. 네. 끝내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샘플링이 저기 뉴질랜드에 있어요. 뉴질랜드에서 깨달은 거지. 아, 초기 문해력을 바로 잡아주지 못하면 얘가 평생 학력에 대한 어떤 그 핸디캡, 학력에 대한 그걸 가지고 결국 나중에는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직업 선택이 제한되고 심지어 나중에 결혼에 문제가 생기고 돈 버는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뉴질랜드는 실제로 그 문해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 세트, 평가 세트, 그 다음에 문해력을 따로 가르칠 수 있는 교사들이 이렇게 공교육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 2, 3학년 안에 끝장내겠다는 뜻으로. 그래서 이 청주교대에 있는 어문 교수도 그걸 받아들여서 한국어로서의 키트, 그러니까 교육 키트를 이미 개발해 놓은 상태고, 거기에 대해서 아마 이번에 EBS에서 교육하는 샘플링 중에서도 청주에 있는 모 초등학교가 나오는 이유는 이런 거와 다 연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사실 특정한 교수님과 지역에서 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도봉구에 있는 초등학교가 그걸 신경 쓰고 있는 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듣기로는 초등학교 1, 2학년 선생님들이 아이가 여기 글자를 잘 못 읽는다고 하면 학부모한테 전화 온다면서요. 애가 글을 잘 못 읽어요. 이렇게. 학원을 보내시든 뭐 어떻게 해서 애 글을 알려줘서 학교로 보내셨으면 합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서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미국 특별한 주, 그 다음에 호주, 뉴질랜드 이런 데는 공교육 시스템 안에서 문해력을 이제 아예 특수하게 따로 1대1로 교육시켜서라도 같이 끌어올려주는 공교육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한국에는 아직 그 시스템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쌤들도 똑같이 20몇 명이나 되니까 내가 일일이 하나하나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해서 전화를 걸고 있는 형편. 자, 그 다음에 중학교 올라와서 이건 내가 직접 해봐서 알아요. 요즘에 중학교에서 영어 수업을 하면 영어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만 더 많이 이야기하는 건 영어 해석을 해놓고 난 다음에 그 한국어를 다시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죠? 그래서 지금 제가 두 가지를 해봤어요. 이거는 진짜 경기도 이천에 있는 회양도서관에 나랑 같이 몇 년 동안, 2, 3년 동안 같이 하던 친구들과 같이 해봤는데, 소설 안에서의 모르는 단어, 그 다음에 소설 이외의 비소설에서의 모르는 단어, 그 다음에 자기들 교과서에서 모르는 단어를 이렇게 밑줄 긋게 했는데 아주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부터는 좀 이따가 PPT를 이야기할게요.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할게요.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지자체에서도 학교에서도 지금 문해력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대한 딱히 대책이 없는 와중에 우리가 독서 모임을 진행할 때 우리는 문해력이 약한 친구나 성인을 여기 진행하다 보면 발견하게 됩니다. 만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독서 책을 선택할 때도 여기 참여하는 대상과 목적에 따라서 문해력의 수준에 따라서 해줬으면 좋겠다. 하나.
그 다음에 여기서 분명히 문해력이 떨어지는 친구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또 있는데, 그와 별개로 초등학교나 중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문해력에 대한 개념을 장착하고 거기에 기준에 따라서 책을 좀 세팅했으면 좋겠다. 그게 제 바람입니다. 여기 문제가 있다는 거니까. 그리고 이거를 꾸준히 하다 보면 문해력이 향상되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정량적으로 측정하지는 저도 고민입니다. 아직. 그래서 작년에 문해력 측정 어플도 만들어 보기도 했는데 제가 능력이 그 전문 분야가 좀 떨어져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는 다음에 다 같이 공유하기라 하고, 아무튼 이 문해력이라는 게 문제이다. 그리고 독서 모임을 하면 문해력이 향상될 것은 맞다. 그리고 독서 모임 중에 문해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관찰될 것이다. 매번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관찰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유의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 우리 독서 모임의 기본이 책을 읽고 모이는 거잖아요. 아니면 여기서 읽어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문해력의 차이에 따라서 책을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 그리고 논의하는 수준이 완전히 천차만별로 차이 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거고,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만약에 저한테 물으신다면 그거는 리터러시, 즉 문해력 차이입니다. 소통 능력의 차이입니다. 그게 글자로 된 텍스트에 대한 차이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듣고 말하는 거에 대한 소통 능력의 차이도 많이 작용합니다. 근데 작자가 말하는 의도도 있지만 읽는 사람이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걸 다 틀렸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중요합니다. 사실과 주장을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논제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냥 물을 때는 사실관계를 따지는 그게 묻질 않아요. 그냥 주장, 말 그대로 표현 중심이죠.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묻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판단은 내가 하지는 않아요. 다양한 생각. 근데 말하다 보면 이 사람은 책을 잘못 읽었구나라는 게 느껴져요. 팩트를 잘못 받아들였구나.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한다는 거죠. 어떤 사안인 사실을, 텍스트를 읽는 것까지는 다 똑같은데 거기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 것에 대한 가치 판단은 저는 하기는 싫어요. 다 다른 의견이니까. 다른 생각이고. 근데 이 자체를 잘못 받아들였다면 거기서부터는 문해력에 문제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눈치채야 된다는 거죠.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돌아와서 여기 헌법에 대한, 헌법 제안에 대한 이야기에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여기 첫째 가볼까요? 이 한 문단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개념이 장착돼야 되는지 제가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첫째, 기본권. 우리는 기본권이 뭔지 알아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나중에 네이버에 쳐보시면 잘 알아요. 그 다음에 국민주권. 그 다음에 한 문장이 끝났어요. 기본권과 국민주권을 확대 강화하였다. 그러니까 여기서 모르는 개념이 기본권과 국민주권이었다면 사실 네이버에 쳐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 다음에 방점이 찍어서 문장이 하나 끝났습니다. 그리고 기본권 주체를 확대하고 공무원을 포함한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였다. 여기서는 단어 문제가 아니라 왜 공무원을 포함한 노동자의 권리이지라고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읽을 때 이미. 왜 여기서 공무원을 포함한 노동자의 권리라고 했을까요? 공무원은 노동자로서 어떤 문제가 있길래 콕 집어서 공무원을 포함한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한다고 했을까요? 우리 노동법은 공무원을 특별히 보호하지 않습니다. 노동자로 취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노동상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체 행동권이 불가합니다. 군인처럼, 경찰처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쪽으로, 노조를 만들 수 있는 쪽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쪽으로, 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쪽으로 바꾸겠다는 뜻입니다. 이런 것들을 눈치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생명권과 안전권, 알 권리, 자기정보 통제권, 사회 보장을 받을 권리 및 성별, 장애 등에 따른 차별 개선에 노력할 국가의 의무 등을 신설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강화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여기서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여 직접 민주제를 대폭 확대하였다. 국민발안제 어떤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어떤 거? 청원. 그렇죠. 국민발안제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법은 어디서 누가 만들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지.
국회에서 구한 국회의원들이. 그런데 국민 발안제라는 건 국민이 국민을 위한 법안을 낼 수 있다. 국민 발안제. 지금 국민 소환제. 이건 뭘까요? 소환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생각한 사람을 다시 소환해서 반대로 끌어내릴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렇지. 내가 뽑았으니까 야 말을 안 들어. 근데 우리는 내가 뽑아놓고 난 다음에 4년 동안 어쩌지 못하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뽑았어. 예를 들어서 밤마다 여기 어디 밤마다 어디 가서 계속 술을 마시고 근데 또 동네에 소문이 다 났어. 이거 뭐 밤마다 술만 마시고 일을 안 한다고. 그래서 이제 동네 주민들이 이 국민 소환제를 돌린 거지. 그렇죠? 그래서 소환할 수 있는 거지. 첫째 하고 난 다음에 이 단락에 대한 것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나중에 문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 단락이라는 걸 잘 봐야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써볼게요. 이게 글이 구성될 때 단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볼게요. 맨 처음에는 단어. 그죠? 그 다음에 문장. 그 다음에 클럽. 그죠? 이 단어에 대한 정의는 따로 있어요. 우리나라는 또 형태소와 단어가 다르다. 이런데.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뭉뚱그려서 의미를 가진 최소 단위 정도. 원래는 형태소인데 단어라고 봅시다. 그 다음에 문장. 문장은 어떤 게 문장입니까? 문장부. 그죠? 이게 있어야 끝납니다. 그죠? 문장의 범위에 대한 이야기죠. 마치거나, 느끼거나, 묻거나. 요 세 개 중에 하나는 돼야 범위가 완성된다는 거죠. 문장.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안에는 의미가 완결돼야 됩니다. 나, 가. 이것도 한국어에서 문장이죠. 그죠? 영어에서는 여기 하나 더 달라붙어요. 주어와 동사가 있어야 되고 마지막에 이게 달라붙어야 된다. 그러니까 나 이런 걸로는 문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이건 단어의 아무튼 그 다음에 요 문단이라는 건 의미의 완결이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는 했고 비슷한데 이 문단이라는 건 이렇게 돼서 하나 띄워지고 이렇게 돼서 하나 띄워지고 나오잖아요. 첫째, 둘째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여기에 요 생각을 나타내는 주제 같은 게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의 주제로 묶여있다고 봐야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둘째,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방자치를 강화하였다. 그럼 이제 밑에 예상 가능하죠. 지방자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죠. 지방정부에 자주조직권을 부여하고, 자주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입법권을 강화하는 한편 자치재정권을 보장하였다. 그리고 지방자치에서 실질적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자치권이 주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명시하고 주민이 지방정부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데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으며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제도의 헌법적 근거를 신설하였다. 그죠? 여기서 밑줄 그어야 되고 꽤 많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위에하고 좀 비교해 볼까요? 위에 첫째 맨 밑에 또한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여 이렇게 돼 있죠. 여기는 둘째 지방자치이기 때문에 주민발안과 주민투표, 주민소환제도 이렇게 그죠? 처음에 이 문단의 주제를 설정했던 거와 따라서 이런 의휘들, 구성들, 형태들이 이렇게 따라 바뀌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설명하면서 독서 모임을 진행할 수는 없어요. 그냥 예시를 보여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적어도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제가 저번에 진행지라는 걸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발췌를 하게 돼 있죠. 책에 대한 부분. 그러면 적어도 그 발췌한 부분 안에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단락, 이 문단을 기준으로 끊는 게 기준이라 생각하시고
나중에 이제 익숙되면 문단을 2개 붙여도 되고 잘라서 가로 열고 생략하고 또 붙여도 되는데 처음에 이제 연습하실 때는 주로 한 단락을 잘라서 이제 발췌하는 걸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나오는 내용의 어휘, 그 다음에 개념, 그 다음에 어떤 문장 전체에 대해서 내가 이해했나 못했나를 좀 따져봐서 넣어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진행지를 만들 때 이 발췌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죠? 본인의 문해력도 챙기시라는 뜻입니다. 일단. 그래야 나중에 저 친구들도 이 책을 제대로 읽었는지 나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떠한 다른 주장, 다른 생각들은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공유하면 되는 것이고 그게 기준이 중요합니다. 됐습니까?